형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울릉도 바다 위에다가 공항 짓는다는 거요. 처음 듣고 나도 야, 그건 좀 심했다 했거든요. 아니, 그 섬이 어떤 섬입니까? 겨울엔 바람이 쌩쌩 불어서 배도 헬기도 못 떠요. 그런데 그 바다 한복판에다가 콘크리트 덩어리 1만 6천 톤짜리를 띄워놨다지 뭡니까? 그것도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16개나. 일본이랑 중국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미쳤다 이랬어요. 독일은 기술적으로 불가능이라 하고요. 근데 우리는 벌써 공사 61% 진행 중이라네요. 그 공항이 그냥 공항이 아니고요. 응급 환자 살리고 독도까지 지키는 생명선이자 전초기지라 가더라고요. 형님, 이거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쿄만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국제 인프라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웰스입니다. 미국 방위산업체 출신 공항 안전설계 전문가죠. 인프라 안전설계 분야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전문가죠. MIT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고 록히드 마틴에서 10년 동안 F-35 전투기 착륙 시스템을 개발했었어요. 하지만 3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업무 출장이었어요. 시애틀 보잉 본사에서 군용기 활주로 안전 기준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포틀랜드로 향하는 길이었거든요. 델타 항공 2847편 오후 3시 15분 출발이었죠. 이륙 후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난기류가 발생했고 항공기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승무원들이 안전벨트를 매라고 방송하던 순간 기체가 1000m나 급강하했어요. 기내가 아수라장이 됐죠. 짐칸에서 가방들이 쏟아져 내리고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 15분이 제게는 평생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항공기 설계자인 제가 비행기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다니 아이러니했죠. 다행히 베테랑 기장의 노련한 조종으로 무사히 착륙했지만 그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때의 3년 전 끔찍한 항공사고를 겪은 후 민간 인프라 자문으로 전향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회의실 안. 국제 인프라 컨퍼런스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다고. 일본 전문가 나카무라가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완전히 미친 짓 아니야? 중국 측 대표인 장 교수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불가능해. 절대 안 돼. 한국 사람들은 꿈이 너무 크군. 울릉공항 설계안이 대형 LED 스크린에 떠오르자 50여 명의 전문가들로 가득한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동해 한복판 화산섬 울릉도에 1200m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바다를 메워서 공항을 만든다니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독일의 하인츠 박사가 안경을 벗으며 단언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수심이 30m나 되는 동해 한복판의 공항이라니. 예산도 천문학적일 거고 환경 파괴는 말할 것도 없죠. 프랑스 전문가 로랑 교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케이슨 공법으로 해상 공항을? 정말 미쳤군요. 파도 에너지만 계산해봐도 불가능해요. 러시아 대표는 아예 웃어버렸어요. 하하,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꿈만큼은 세계 최고야. 하지만 한국 측 발표자인 김대연 단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미 착공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됐고요. 2028년 계약 목표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정말로 그 미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김 단장의 눈빛을 유심히 봤어요. 거기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미 설치됐습니다. 김 단장이 화면을 바꿔가며 설명했어요. 16,400톤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이 210km 바닷길을 건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UN 개발 계획처라는 문자가 떴습니다. 에밀리 박사, 긴급 요청이 있습니다. 목소리에 긴박감이 묻어났어요. 울릉공항 안전성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제3자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3년 전 그 끔찍한 항공사고 이후로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공포였거든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위산업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활주로가 진짜 국방이다라는 신념을 갖게 됐거든요. 더 이상 무기가 아닌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유엔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조롱한 해상공항, 정말 한국이 해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검토가 아니라 한국 기술력에 대한 역사적 평가였어요. 알겠습니다. 가보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론 두려움이 컸습니다. 과거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울릉도 방문 자체가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전문가로서 책임감이 앞섰어요. 과연 한국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포항행 KTX표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산과 들이 실록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2시간 30분 만에 포항역에 도착해서 다시 사동항으로 향하는 배를 탔죠. 선플라워호라는 이름의 여객선이었는데 3시간 동안 파도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멀미약을 한 알 더 먹었어요. 정말 저기에 공항을 만든다고? 선실 창문으로 바라본 울릉도는 마치 거대한 요새 같았어요. 동해 한복판에서 수직으로 솟아오른 화산섬, 온통 가파른 절벽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더군요. 사동항에 도착하자 박성민 과장이 울릉도 특유의 강한 바람에 머리를 휘날리며 마중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한국공항공사 현장 책임자였죠. 에밀리 박사님 환영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밝게 웃었어요. 정말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구 주변을 둘러보며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 공항 건설이 가능한가요? 평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박 과장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곧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공항 설계는 철저한 과학이고 공학이거든요. 감정이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몇 분 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박 과장이 저를 사동항 동방파제 끝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머리카락이 얼굴을 휘감았어요. 그리고 그가 손으로 바다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16번째 케이슨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바다 한복판에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 구조물이 마치 해상 요새처럼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파트 12층 높이의 길이가 38m나 되더군요. 저게 무게가 16,400톤이에요. 박 과장이 쌍안경을 건네주며 설명했어요. 포항 영일만에서 만들어서 210km를 끌고 왔습니다. 52시간 동안 바다를 건너온 거죠. 쌍안경으로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케이슨 표면에 벌집 같은 구멍들이 촘촘히 뚫려 있더군요. 파도가 칠 때마다 그 구멍들로 물이 드나들면서 충격을 분산시키고 있었어요. 저 구멍들은 뭐예요? 파력 분산 구조예요. 200년 빈도의 파고인 22.6m 높이의 파도도 견딜 수 있게 설계했거든요. 박 과장의 설명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 케이슨이 지금 수면에서 4m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닥까지는 28m예요. 수심이 30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 위로 19m를 더 올려야 해요. 박 과장이 손짓으로 설명했어요. 최종적으로는 수면에서 23m 높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때 안전모를 쓴 현장 직원 한 분이 다가와서 박 과장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그러고는 헬멧을 벗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바다가 없으면 만들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구나 싶었거든요. 현재 30함이 모두 거치 완료됐어요. 박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총 1200m 길이의 방파제가 완성된 거죠. 이제 13만 평 규모의 바다를 메우는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바다 너머로 또 다른 케이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바다 위에 거대한 성벽을 쌓은 것 같았습니다. 포항에서 나흘 동안 항해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파도를 가르며 당당히 서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중얼거렸더니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기술력입니다. 불가능이란 없어요. 이튿날 오전 9시
울릉공항 건설사업소 브리핑룸에 들어가니 거대한 도면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김대현 단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활주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활주로 길이는 1200m입니다. 폭은 36m로 설계했고요. 저는 즉시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일반적으로 소형공항도 1500m는 돼야 안전하지 않나요? 특히 울릉도처럼 바람이 센 곳에서는 더욱 그렇죠. 김 단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정말 옳은 지적이에요. 사실 저희도 1500m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 여건상 이게 최선이에요. 300m 더 늘리려면 1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면 전체 예산 7092억 원의 15% 정도인데 감당할 만하지 않나요? 제가 계산기를 두들기며 물었죠. 문제는 정부예요. 김 단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해요. 기술적 신념보다는 회계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넘기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현재 케이슨으로 막은 구역이 43만 455이, 약 13만 평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다 깊이가 24m나 되어서 메워야 할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가두봉을 절취해서 나온 토사로 매립한다고 하셨는데 양이 충분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915만 루베를 절취할 예정이에요. 충분합니다. 현장 담당자인 이상호 과장이 답했어요. 울릉의 상징이었던 194m 높이의 가두봉을 깎아서 새로운 땅을 만드는 거예요. 오후 2시 사동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3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70대 어민회장인 김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300m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애들의 생명줄입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발 늘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겨울 되면 배가 열흘씩 못 떠요. 헬기도 바람 때문에 못 오고요.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작년 12월에 동네 할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공항만 있었다면 30분이면 포항 응급실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옆에 앉은 50대 아주머니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저에게 내밀었어요. 표지에 활주로 연장 청원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주민 80%가 서명한 청원서예요. 1247명이 도장 찍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도장 찍은 손가락이 아직도 아파요. 30대 젊은 어부가 벌떡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서울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데 갈 때마다 목숨 걸고 가야 해요. 3시간 배 타고 가서 진료 30분 받고 다시 3시간. 아이가 배 멀미 때문에 더 고생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끼어들었어요. 저희는 대학 입시 면접 보러 갈 때도 하루 전에 출발해야 해요. 배가 결항되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작년에 친구 하나가 서울대 면접 못 봤어요. 그때 마을 이장님이 태블릿으로 현재 공사 현장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박사님, 저기 보세요. 수십 대의 중장비가 동원돼서 24시간 작업하고 있어요. DLENC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사진 속에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굴삭기만 20여 대였고 24m 깊이의 바다를 메우는 매립 작업이 한창이었거든요. 밤에도 조명을 환하게 켜놓고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응급실이 우리한테는 생명줄인데 그 줄이 바람에 끊어져요. 이장님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육지 사람들은 구급차로 10분이면 가는 곳을 우리는 목숨 걸고 가야 합니다. 60대 할머니 한 분이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가 지난 겨울에 폐렴 걸렸는데 배가 사흘 동안 못 떴어요. 아이가 40도 열이 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진짜 생명선이라는 걸요. 300m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였어요. 13만 평의 바다를 메우는 이 엄청난 공사도 결국 울릉도 주민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산 타당성만 따지지만 김 단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적 신념을 포기할 수 없어요. 300m가 누군가의 생명이라면 말이죠. 회의장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이 프로젝트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 단순한 경제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포항으로 가는 헬기 소식을 들으러 갔어요.
사동항 헬기장에는 이미 10여 명의 승객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방송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헬기 전편 결항됐습니다. 현재 풍속이 초속 18m를 넘어서 안전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대기실에서 수능을 치러 가야 하는 고등학생 박지민 양을 만났어요. 17세인 그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엄마는 아이 어깨를 토닥이며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일이 수능 재시험인데.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제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1년에 150일 이상 결항돼요. 김 직원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특히 11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매일이에요. 바람이 워낙 세거든요. 작년에는 183일 결항됐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년 중 절반은 완전히 고립되는 섬이었던 거예요. 그 고등학생은 결국 배편으로 하루 늦게 육지로 나가게 됐죠. 오후에 울릉군 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3층짜리 하얀 건물이 울릉도에서는 제법 큰 규모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장실에서 만난 김철수 원장님이 씁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외과 의사가 저 한 명뿐이에요.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도 각각 한 명씩이고요. 원장님이 의료진 명단을 보여주셨어요. 응급수술은 할 수 있지만 복잡한 수술은 불가능해요. 응급 이송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게 정말 문제예요. 원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작년 12월 23일에 급성 충수염 환자가 왔는데 여기선 수술이 불가능했어요. 육지로 이송하려 했지만 태풍 때문에 배도 헬기도 못 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틀을 기다리다가 복막염으로 악화됐어요. 결국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육지라면 구급차로 10분이면 갈 응급실인데 이곳에서는 날씨 때문에 생명을 잃는 거였어요. 응급실로 내려가 보니 간호사 2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장비도 기본적인 것들만 있었고요.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 제가 수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중환자가 오면 손을 쓸 수 없어요. 포항까지 3시간, 대구까지는 6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버틸 수 없는 환자들이 많아요. 병원 앞에서 만난 70대 할머니 한 분은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손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쳤는데 뇌출혈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 태풍주의보가 내린 날이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헬기 응급 출동을 요청했는데 날씨 때문에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이 상태가 나빠져서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어요. 결국 3일 후에 배 타고 나갔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오후 3시에 울릉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이수진이라는 2학년 학생이었어요. 장래 희망이 뭐예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 아이가 건반에서 손을 떼며 말했어요. 하지만 레슨을 받으려면 육지로 나가야 해요. 배 타고 3시간씩 가서 레슨 1시간 받고 다시 3시간.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자주 가세요?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해요. 레슨비는 10만 원인데 왕복 교통비가 15만 원이 들거든요. 그 아이의 눈빛이 아련했어요. 친구들은 서울로 유학 갔어요. 울릉을 떠나야만 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체육 시간에 축구하는 아이들을 봤는데 운동장이 너무 작았어요. 체육교사가 설명해 주더군요. 평지가 없어서 이게 최선이에요. 아이들이 육상이나 축구를 제대로 배우려면 육지로 나가야 해요. 그런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집이 몇 개나 될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섬은 정말 심장처럼 뛰고 있구나. 하지만 그 심장을 육지와 연결해줄 혈관이 막혀 있다는 걸요. 배편은 너무 불안정하고 헬기는 한계가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섬에 갇혀서 꿈마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녁에 민박집에서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공항이 생기면 정말 달라질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요. 서울에서 흰 시간이면 와요. 응급 환자도 30분이면 포항 대병원에 갈 수 있고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희망이 가득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섬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셋째 날 오전 8시 가두봉 절취 작업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헬멧과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현장 입구에 도착하니 출입통제구역이라는 빨간 팻말이 보였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나서야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해발 194m의 가두봉이 거대한 계단처럼
깎여나가고 있었거든요. 마치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거꾸로 해체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이상호 과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기 보이는 굴삭기가 20대예요. 24시간 3교대로 작업하고 있거든요. 전체 915만 루벨을 절취해야 해요.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왔는데 직접 보니 정말 엄청났어요. 25톤짜리 굴삭기들이 개미처럼 보일 정도로 산이 컸거든요.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흙과 돌을 실어 나르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이 흙과 돌로 바다를 메워서 공항 부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과장이 손으로 사동항 방향을 가리켰어요.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모든 게 재활용됩니다. 그때 저는 문득 환경 문제가 걱정됐어요. 이렇게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면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울릉도는 천년 기념물이 많은 곳 아닌가요? 김 단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우린 단순한 파괴가 아닌 복구를 전제로 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태블릿으로 환경복원 계획도를 보여주셨어요. 환경 담당자인 박지영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절취한 토사는 모두 재활용돼요. 또한 공사 완료 후에는 가두봉 절취 지역에 새로운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정말요? 네, 울릉도 자생식물로 생태정원을 만들 거예요. 선백리향, 울릉국화, 너도밤나무, 선피나무 같은 고유식물들로요. 박 박사가 식물 목록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풍부한 생태계가 될 거예요. 오후에 바다 매립 현장을 가봤어요. 생태 차단막이 설치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중, 3중으로 설치된 방호막이 바닷물 오염을 막고 있었어요. 공사 중에도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어요. 환경관리자가 수질 측정 장비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매일 pH, 탁도, 용존산 소량을 체크합니다. 그날 오후 4시쯤 절취된 암석이 바다로 운반되는 장면을 봤어요. 40톤짜리 덤프트럭 15대가 줄지어 움직이더군요. 마치 거대한 개미떼 같았어요. 정말 울릉을 지운 다음 울릉을 새긴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제가 혼잣말을 했더니 현장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린 자연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땅을 만드는 거예요. 저녁에 가두봉 정상 근처에 올라가 봤어요. 절취 작업으로 깎인 단면이 마치 거대한 조각품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절개면에서 울릉도의 지질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건 화산재층이고 이건 용암층이에요. 지질조사팀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울릉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죠. 그럼 이것도 보존하나요? 물론이죠. 지질 전시관을 만들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는 게 아니라 50년 후를 내다본 정밀한 설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레이더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진동과 소음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친환경 국책 사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겠네요. 제가 말하니 김 단장이 뿌듯해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세계에 보여줄 새로운 모델이에요. 개발과 보존의 완벽한 조화죠. 밤 10시가 넘어서도 현장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야간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이 프로젝트에 쏟아지는 열정과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넷째 날에는 활주로 연장 비용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봤어요. 300M 연장에 1,000억 원이 든다는 산정 근거가 정말 맞는지 궁금했거든요. 정확한 산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요청했습니다. 김 단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쳐 보이며 항목별로 설명했어요. 추가 케이슨 제작비가 300억 원, 매립비가 200억 원, 활주로 포장비가 150억 원, 기타 부대 시설비가 350억 원이에요. 케이슨이 그렇게 비싸나요? 한 개당 제작비만 10억 원이 넘어요. 300m 연장하려면 케이슨 3개가 더 필요하거든요. 각각 1만 6천 톤급이라 포항에서 제작해서 운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정부 태도였습니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깎여서 지금 예산으로는 1200m가 한계예요. 김 단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인들은 숫자만 보거든요. 그날 오후 3시 울릉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송현규 국회의원, 경상북도청 관계자, 울릉군수, 주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분위기가 꽤 험악했어요. 송 의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200m면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잖아요.
더 늘리자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다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민 대표인 김철수 어민회장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충분하다고요? 우린 이제 국민도 아닌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육지 사람들은 응급실에 10분이면 가는데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3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진정하세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적이라고요? 이번엔 학부모 대표인 박영숙 씨가 나섰어요. 제 아이가 소아당뇨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날이 하필 풍랑주의보가 내린 날이었죠. 배도 헬기도 못 떴어요. 이게 감정 문제인가요? 회의장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주민들의 절박함과 정치인들의 현실론이 정면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1년에 150일 이상 결항되는 게 현실이에요. 30대 청년 어업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300m가 우리한테는 생과 사의 문제라고요. 그때 김 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책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항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회의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송 의원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울릉 군수가 입을 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공항 기준을 보면 울릉 공항보다 훨씬 넉넉해요. 우리만 이렇게 빠듯하게 짓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때문이죠. 도청 관계자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안전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구를 명시했어요. 활주로 1200m는 안전 마진이 부족함. 300m 연장을 강력히 권고함. 기술적 관점에서도 1200m는 위험했어요. 특히 울릉도처럼 바람이 센 곳에서는 더욱 그렇죠. 미국 FAA 기준으로 보면 최소 1500m는 돼야 했습니다. 이 공항은 그 어떤 타협도 허용할 수 없어요. 제가 혼잣말을 했어요. 한 번 지으면 50년은 써야 하는 건데 처음부터 제대로 지어야죠. 새벽 2시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걸요. 마지막 날 오전 9시 뜻밖의 방문자가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온 김태현 대령이었습니다. 180cm가 넘는 키에 정갈한 군복을 입은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밀리 박사님, 울릉공항의 진짜 의미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 공항은 독도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김 대령이 작전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현재 대구나 포항에서 독도까지 전투기 작전 시간이 겨우 10분이에요. 연료 때문에 실질적인 작전은 불가능하죠. 정말 놀라웠어요. 지도상으로 보니 독도가 울릉도에서 87km밖에 안 되더군요. 하지만 울릉공항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 대령이 컴퍼스로 거리를 재더니 말했어요. 20분 만에 독도 상공에 도달할 수 있어요. 작전 시간이 3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 오후 2시 시뮬레이션 체험을 해봤어요. 울릉공항 건설 사무소에 마련된 최신형 비행 시뮬레이터였죠. 헤드셋을 쓰고 조종석에 앉으니 정말 비행기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륙합니다. 조종사가 스로틀을 밀더니 화면 속에서 울릉공항 활주로가 아래로 사라졌어요. 파란 동해가 눈앞에 펼쳐지더군요. 고도 3000m로 상승 중입니다. 계기판의 숫자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독도예요. 정말로 17분 만에 독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동도와 서도가 쌍둥이 바위처럼 바다 위에 떠 있더군요. 와, 정말 가깝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그렇죠. 이제 독도가 울릉도의 앞마당이 되는 거예요. 조종사의 설명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유사시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고 해난 구조 작업도 훨씬 수월해져요. 김 대령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현재는 포항이나 대구에서 출발해야 하니까 왕복 연료 때문에 독도 상공에서 겨우 10분밖에 작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울릉공항을 중간 기지로 활용하면 30분 이상 가능해져요. 그럼 F-16도 이착륙할 수 있나요? 1200m로는 힘들어요. 하지만 1500m가 되면 가능하죠. FA-50 같은 경공격기는 지금도 충분하고요. 정말 전략적 가치가 엄청났어요. 단순한 민간공항이 아니라 국방의 최전선 기지였던 거죠. 오후 4시에 독도 전망대에 올라가 봤어요. 날씨가 좋아서 독도가 희미하게 보이더군요. 망원경으로 보니 더 선명했어요. 저 작은 바위섬을 지키기 위해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는구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김 단장이 마지막으로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기술로 국경을 넓히는 나라.
그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독도는 더 이상 멀고 외로운 섬이 아니에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작은 섬이 나라의 앞마당이 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이 공항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의지의 구현체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현장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 가지 꿈을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30대 현장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제 아이들이 자랐을 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울릉공항을 만들었다고요. 마지막 날 오전 8시 공사 현장을 한 바퀴 돌며 최종 점검을 했어요. 공정률 게시판에는 61.4%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0%를 향해 묵묵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현장 곳곳에서 200여 명의 작업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더군요. 케이슨 상부 높이기 작업, 가두봉 절취, 매립 공사까지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2028년에 완공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김 단장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지금까지 공정률이 계획보다 2%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계에 증명할 거예요. 불가능은 없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13만 평 매립 현장을 가봤어요. 케이슨으로 막힌 바다에 흙과 돌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바다였던 곳이 이제 단단한 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기가 활주로가 될 자리예요. 현장 책임자가 말했어요. 수면에서 23m 높이까지 올릴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울릉공항은 기술적으로 안전하며 인도적으로 필요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다만 활주로 300m 연장을 강력히 권고하며 이 프로젝트의 사업 지속을 적극 추천한다. 출국 직전 사동항에서 김 단장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3시 배를 타고 포항으로 가야 했거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에밀리 박사님도 고생하셨어요. 공정한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계가 조롱했지만 박사님만큼은 우리를 이해해 주셨잖아요. 저는 고백했어요. 사실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다니 정말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확신합니다. 울릉공항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어떤 희망이요? 3년 전 항공사고로 비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 진짜 항공기술이 뭔지 깨달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는 걸요. 김 단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울릉공항이 박사님의 생명도 되돌려드린 셈이네요. 맞아요. 이곳은 저에게 치유의 공간이었어요. 배가 사동항을 떠나면서 저는 뒤돌아봤어요. 울릉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만 그 섬은 더 이상 고립의 섬이 아니었어요.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었습니다. 포항으로 가는 3시간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바다 위에 곧 하늘길이 열릴 거예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을 한국이 해내는 거죠. 2028년 3월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정말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서울에서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섬, 응급환자를 30분 만에 이송할 수 있는 섬, 그리고 독도를 지키는 든든한 전초기지가 될 섬으로요. 이 프로젝트는 세계가 다시 배워야 할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어요. 울릉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니라 하늘을 품은 새로운 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유엔에 보고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울릉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걸요.